5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전 장관, 이른바 과거 추윤 갈등으로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아니냐, 여당에서는 여전히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죠.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향했습니다. 백도씨의 물을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면 아는 거죠. 네.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보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마지막에는 법사위 양도하는 것을 보고 저지선을 내려놓구나 많이 실망했죠. 언론, 검찰이 연합 세력을 구축하면은 어떤 것도 제대로 국민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고 어떤 개혁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 검찰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메시지는 이렇네요. 지금 야당 너무 얌전하다. 검찰, 언론개혁 다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도 책임 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추 전 장관이 최근에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내년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뭔가 야당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발언.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는 침묵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데에 대해서 아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대개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한 1년여 침묵을 거쳤고 이제는 총선이 지금 한 9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 등 이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뭔가 공천을 받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야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야당으로서는. 그러나 야당도 국민을 떠나서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절반 정도는 야당이라고 보고 절반 정도는 여당이라고 본다면 절반만 보고서 계속 야성만 강조해서는 당선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기도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동안에 검찰개혁 요구해 가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여러 가지 의미의 압박도 가하고 견제하면서 그 결과가 뭐죠? 결국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를 이뤘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을 추미애 전 장관이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식으로 저렇게 자, 문재인 정부가 검언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보다 더 어떤 야당성을 회복해야 된다. 아마 저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그걸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정권 교체와 비슷한 그런 어떤 철퇴를 또 민주당이 맞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달라서 추 전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간디에 좀 비유했었는데 인도에 무저항 정신 얘기를 했다가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전전긍긍 이제 추억 이런 표현 상당히 대비가 좀 되네요. 결이 좀 다르죠. 추미애 전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와는 정치적인 스타일 자체가 다르고 해서 또 과거에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당대표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보여줬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낮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까 최병모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과 총선과 떼어놓고 이제 추 전 장관의 최근 언행을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그야말로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다수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정말 뼈아픈 뼈를 깎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핵심적으로 수반되는 게 결국 이 인물에 대한 교체 이런 것이 아마 절실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추미애 전 대표나 전 장관이나 이낙연 전 총리님 다 훌륭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에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진퇴 논란이 있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거듭남을 둘러싸고 좀 내연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거듭나는 측면에서 과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들이 자꾸 이제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이 과연 국민이 볼 때 예.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직전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인데요. 조 전 장관 출마설에는 추 전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국 교수님께서 전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전주을 출마설이 제가요? 네. 저도 언론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나와 저도 있었고. 봤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근데 혹시 전주가 아니더라도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조정 장관 출마를 한다더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유불리를 재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지금도 조국 탓이다. 네. 내년 총선도 조국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엄격하고 내가 무엇을 못했는가 내 집단이 무엇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가라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 해법이 안 생기는 겁니다. 조국 탓만 해가지고 무슨 해법이 생기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반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서영주 대변인 뭐 최근에 제 기억이 맞다면 손혜원 전 의원이 장외에서 뭐 조국 추미애 뭐 연대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진짜 본인이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면 뭐 야성도 야성이지만 조 전 장관과 연대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겁니까? 뭐 정치인들 말하는 거야 자유겠지만요. 저는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죠. 근데 저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상해요. 말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잖아요. 예. 책임을 못다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또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러지 말고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과오들을 반성부터 해라. 예.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정부 장관이 아니셨나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정치 행위를 다시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다시 조합들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 부분도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좀 환심을 사고 싶은 그런 발언들이다. 지지층이 호소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개인적으로는요. 아니 뭐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누가 민주당에 비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단지 출마하는 거는 개인의 판단이다. 존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과는 갈 수 없다. 그리고 가더라도 출마를 하더라도 민주당과는 같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 간판 달고는 안 된다는 취재 말을 그런 많이 하셨잖아요. 취재들을 예. 많이 했죠. 당내에서도요. 그런데 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출마에 비난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으로 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설정을 해서 저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그냥 오직 하나, 이제 한 번 더 총선에 출마하고 싶다라는 말들을 여러 가지로 던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커요.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책임이 본인은 없으실까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서영주 대변인께 추 전 장관이 또 SNS에 어떤 한 패널이 나와서 본인 비판했다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 뭐 제가 저는 걱정돼서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그 출마는 자유예요. 예. 누구나 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요. 예. 하지만 말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했듯이 남한테 엄격하고 남한테 그렇게 무슨 말씀 말씀인지 얘기를 하면 알겠어요. 본인한테도 엄격하고 본인의 것들을 돌아본 것들은 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좀 후배의 그런 좀 쓴소리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좀 더 올려치기 하는 게 아마 추 전 장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는 뭐 정치적 수사냐 이런 얘기인데 추 전 장관 사실 과거 특유의 거친 언행으로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꽤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잠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네네. 계셨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는 23일에 부대를 미루고 있는데 병사가 근거가 전혀 없어. 면담일지나 부대일지가 있죠. 네. 그런데 명령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걸 행정미숙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의를 선포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전 대표, 그러니까 추미애 전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송영길 전 대표도 최근에 태블릿 PC 조작됐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투항주의자다. 노회찬 의원이 있었으면 단일화 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
전직 민주당의 비중 있는 인사들의 저런 발언들을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첫 번째로는 사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대립각 세울 때 말에서 밀리면은 항상 태도 지적했잖아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저걸 보면 저게 태도 논란인 거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냥 말에서 밀린 거거든요. 저거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하실 때 좀 되돌아켜 보셨으면 좋겠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 자기 사건이 위태로워가지고 완전히 일반인 피의자 같은 행동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다선 의원이시고 또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전혀 정치적이지도 않고 법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막 던지시는 수준의 말인데 정치적으로 지금 태블릿 PC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의 탄생부터 부정해버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저거는 그냥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노회찬 의원 그 묘소 찾아가가지고 절하는 모습 사진 올린 것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나 절하고 있을 테니까 사진 찍어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신 그 장면이잖아요. 그건 고인에 대한 모독 아니신가. 과연 이게 지금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심상정 의원의 단일화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해야 될 얘기인가. 지금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난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정치적으로도 형사사건적으로도 득될 게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라는 거 이제 거의 뭐 다 쓰고서 이제 방탄 필요 없으니까 내려놓는 수준이긴 한데 그것마저도 지금 송영길 대표는 위태롭다 느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나 안 지켜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두렵다 보니까 그냥 그 뭐 맥락 없이 그냥 막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구 변호사께 질문 하나 또 드릴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 건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인 것 같은데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래서 검찰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연구소의 자금을 송영길 캠프 여론조사비로 대신 납부시켰다. 뭐 이게 검찰의 시각인 것 같고 돈봉투 살포와 자금 받았다든지 그걸 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은 이 정도의 검찰이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럼 송 전 대표의 검찰 수사 이제 턱밑까지 왔다고 보면 좀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다 온 겁니다. 왜냐면은 그때 처음부터도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나 윤관석 의원이나 이렇게 돈봉투 마련해가지고 돌릴 때 박모 보좌관한테 그걸 항상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범관계로 이미 그 카톡이나 대화 내용 자체에서도 확인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좌관에 불과한데 사무부총장이나 현직 의원이 그걸 보고를 올린다. 그 수괴가 박모 보좌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모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송 대표에게는 구두로라도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이건 그냥 상식선에서의 틀이기 때문에 박모 보좌관이 여기서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오면은 법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이후로 갔냐 안 갔냐, 내가 다 안고 간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위에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든지.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방어 논리가 거기서 형성되기가 어렵거든요. 예. 박모 보좌관에 대한 이 영장 청구는 사실 송영길 대표까지 바로 연결되고 정말 턱밑까지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검찰로부터 전해진 속보 얘기까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까지 저희가 발빠르게 한번 전해드렸습니다.